안녕하세요, 법률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지급 명령에 관한 영상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질문글 내용을 각색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민사소송 또는 지급 명령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A 방송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에로푸드소 코너에서 개그맨 김경진 부부가 출연하여 7천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으나 그중 돌려받은 돈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 중에 아는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여러 번 독촉했지만 아직도 돈을 갚고 있지 않아서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도 준비 중입니다. 실제 대여 금액은 2,100만원 정도인데 채무자가 이자 포함해서 2,400만원으로 갚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수차례 약속을 어겨서 형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글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개그맨 김경진과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자의 사연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채권자는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우선은 민사소송 중 지급 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영상으로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주로 이야기한 부분은 빌려준 돈이 과연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차용증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차용증 작성 시 이자 약정 및 기한 이익 상실 조항에 관하여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빌려준 돈 또는 못 받은 돈 채권의 원인이 채무자가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또는 차용증이 없다면 위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그맨 김경진님 같은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7천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지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경우 그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의 사건을 중심으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인이거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준 사람을 특정해야 하는데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특정을 합니다. 만약 주민번호를 모른다고 한다면 채무자가 거주하였던 주소지, 즉 초본상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주민번호를 특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능하면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지급 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으로 추후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집행권원과 주민등록 초본이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또는 초본상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집행권원을 획득했다면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 명령 확정 이후 초본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 새로이 지급 명령 결정, 경정 신청 또는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돈을 갚으라고 여러 번 독촉했지만 만약 차용증이 없거나 또는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행위도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독촉행위가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독촉행위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독촉 후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 약 2주의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받은 돈이 증여 또는 예전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계 주장 등을 할 경우 그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다툴 경우 채무자에게 독촉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채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여 금액은 2,100만원 정도인데 채무자가 이자 포함해서 2,400만원으로 갚겠다. 차용증 또는 그 밖의 문자 녹취록 등에서 채무자가 2,1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합쳐서
2,400만 원을 갚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이자 약정을 얼마로 하였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자를 300만 원으로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2021년 7월 7일 이자 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이자 제한법상 연 최고 이율은 2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이자 300만 원이 이자 제한법상 20%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4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자 제한법상 20%를 초과한다면 2,400만 원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원금 2,100만 원과 약정한 이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사건 파악이 되었다면 지급 명령을 어떻게 작성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법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률 전문가들이 채권자와 상담을 한다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아느냐, 두 번째, 대여금이냐 아니면 증여냐, 기타 다른 채권이냐, 세 번째,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네 번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최대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금액이 얼마 있냐 등을 파악한 후 다섯 번째,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올렸던 영상 중 가장 많은 단어가 언급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지급 명령입니다. 지급 명령은 나홀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채권자에게는 정말로 좋은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채권 출신과 관련한 민사채권의 경우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명령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그맨 김경진님과 네이버 지식인의 사건의 경우에도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명령의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면 법원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소치하가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 대리인은 변론기일날 반드시 법원에 참석해야 되지만 지급 명령의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소송 대리인은 변론기일 참석할 필요 없이 지급 명령 결정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해결 및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 두 번째 장점은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할 때 민사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6회분 정도의 송달료를 부담하면 되고, 만약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민사소송 성인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변론기일이 없이 결정문을 얻을 수 있다. 소송 비용 부담이 저렴하다는 두 가지 장점 이외에 다른 장점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급 명령의 장점만 보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채권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분명하지만 그 장점에 비하여 단점 또한 크기에 지급 명령 단점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급 명령은 금전 채권과 같은 특정한 채권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급 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가 있고, 비금전 채권 또는 부대채물 같은 물건의 인도 청구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 명령 두 번째 단점은 사실 조회 신청 및 문서 송부 총탁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채권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송달 장소를 채무자 집이 아니라 사업자 주소지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 경우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지급 명령 세 번째 단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전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건인 경우에도 소송 기간을 끌기 위한 목적,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의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엄두에 두시고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재산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네 번째 단점은 기판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문의 경우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론 종결 뒤에 생긴 사유, 즉
첫 번째, 채무를 이미 변제 또는 공탁을 했거나, 두 번째,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세 번째,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했거나, 네 번째, 채권 양도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이행공고 결정, 공정증서, 배상명령 같은 김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 이해사유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정 전에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는 점을 주장해서 청구이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으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못 받은 돈과 관련한 형사소송은 사기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 또는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채권에 발생한 시점 및 구체적 사안에서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만약 사기죄 성립 요건 가능성이 낮다면 사기죄보다는 채무자 재산 파악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재산이 있거나 또는 압류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경제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면 가압류를 통하여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질문 내용을 각색 후 지급명령 장단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지급명령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